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을 갖고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며 전당대회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이든 대통령이 거취 문제를 고심 중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 대선 상황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세 번째 대권 도전에 공식적으로 나섰습니다. 공화당을 상징하는 붉은 넥타이를 메고 귀에는 거즈를 붙인 채 연설에 나섰는데 우선 연설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요번 연설할 때는 수락 연설할 때는 거즈를 떼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벽하게 이제 조금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거 전략상 더 나을 것 같기 때문에 거즈를 떼고 나올 줄 알았는데 붙이고 나왔더라고요. 보니까요. 연설의 상당 시간을 당시 피격 사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할애했습니다.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트럼프의 예전 연설을 볼 것 같으면 절망의 메시지가 많이 나왔거든요. 미국은 지금 정말 재앙스러운 수준이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뭔가 희망 섞인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이고요. 연설의 첫 일성이 이 통합의 정치로 우리가 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공동의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일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 싸운다라는 것은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의 정치를 할 것이고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주의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내가 일정 부분 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전에 트럼프와는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이고 그래서 뭐 분위기를 뭐 좀 하나의 표현으로 조금 요약하자면은 트럼프가 달라졌네. 그 정도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문 내용을 수정한 걸로 밝혀졌잖아요. 전당대회를 보면서 확실히 이전보다 굉장히 힘이 빠지고 여유롭게 연설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2020년 때 연설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꽤 많았잖아요. 확실히 그 부분이 달라진 거죠. 네, 이제 뭐 연설의 중간 부분 지나면서 살짝 나오긴 바이든을 했지만. 뭐 공격하긴 했지만 근데 이 트럼프가 원래 굉장히 거친 언사를 동원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자기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하는 걸로 유명한데 분명히 그러한 거친 언어를 동원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조금 평온한 어떤 그런 표정. 맞아요. 그리고 이 피격 사건의 영향을 조금 받은 게 아닌가 정말로. 이게 뭐 분석에 의하면 심리학자 분석에 의하면은 이런 피격 사건에서 정말 부사일생으로 살아날 경우에는 뭐 인생의 가치관이 정말로 확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깨달음을 얻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트럼프의 가족이나 또 측근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트럼프가 정말로 좀 심오하게 바뀐 게 아니냐. 이제 이거는 정말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조금 태생적인 천성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트럼프로 좀 회귀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은 일단 뭐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피격 사건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피격 사건이 없었다면 이번 전당대회 수락연설에서 통합의 정치를 갑자기 얘기한다. 민주주의 수호를 얘기한다. 그랬었으면 유권자들이 굉장히 생뚱맞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거친 언사를 동원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고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굉장히 분열의 선거였기 때문에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층은 결집할 만큼 결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선거가 역대급 혐오, 극혐 선거이기 때문에 아직 그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상당히 두텁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트럼프에게는 이제 그런 기회가 우연찮게 생겼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좀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난 13일에 있었던 피격 사건에 대한 얘기를 조금 길게 가져갔는데 소회를 밝히면서 희생자를 위해서 묵념의 시간도 갖고 전체적으로 좀 차분한 톤을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총탄을 피하는 사진을 전면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내가 이렇게 돌리는 순간 총알이 발사가 돼서 내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기도 했고요. 네. 좀 어떤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 피격 사건에서 9.4일생으로 살아난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을 좀 극대화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할애했어요. 좀 맞습니다. 지루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할애를 했는데 그 말씀하신 소방관 한 명이 자기 가족을 지키려다가 그 소방관이 그 현장에서 직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분의 이제 그 소방복을 보여주기도 하고 묵념의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정치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이 모습을 갖다 이제 보여준 것이고 또 그 부분에서 이런 사건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그러면서 국가가 이제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도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트럼프에게는 국가의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치적인 기회가 열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전당대회 마지막 날 트럼프 가족들도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등장한 네. 멜라니아 여사. 네. 2박 3일 동안 전당대회 모습을 안 드러내다가 마지막 날의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또 네. 장녀 이방카의 모습도 보였고요. 이런 가족들이 어떤 역할을 좀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가족이 총 출동한 것은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전통적인 가족 가치에 더 이제 충실하다라는 중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가치에 충실한 어떤 모습을 연출하는데 전 가족이 다 동원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가족들 이제 뭐 이혼으로 점철돼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멜라니아 여사 지금 현재 부인과 그 전 두 부인 사이에 또 자녀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 동원돼서 단합된 어떤 가족의 모습을 보였고 재미있는 부분은 역시 그 가족 내에서도 뭔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가 바뀌어서 이전 선거에는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이방카 트럼프 딸이죠. 그리고 그 사위인 제리드 쿠시너가 뭔가 큰 역할을 했다면은 이번 선거에는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인 에릭 트럼프, 그리고 에릭 트럼프의 부인인 그 라라 트럼프죠. 지금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이기도 한데 그쪽으로 뭔가 좀 힘의 균형이 쏠린 게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추측도 나왔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카나 멜라니아가 조금 피로감을 느껴서 이번 전당대회는 뭐 조금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 나오긴 나왔는데 연설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멜라니아나 이방카. 지난 주말에 있었던 피격 사건이 컨벤션 효과로 작용을 해서 지지율을 높였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오늘 이 공식 후보 수락 연설 또한 컨벤션 효과로 좀 작용을 할까요? 뭐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가 한 2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전국 지지율도 확연히 한 4~5% 벌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대선의 향방을 결정지을 경합주라고 그러죠. 스윙 스테이트 7개의 경합주에서도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당대회 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이 지지율 변화로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토론 그리고 지금 피격 시도, 암살 시도가 오늘 즈음에서는 여론에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번 전당대회도 분명히 지금 트럼프 대세론에 조금 뭔가 탄력을 더 실어주는 그런 컨벤션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합주 내에서도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앞선 상황이죠, 바이든에. 그러면.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화당 내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데 네. 민주당에는 또 악재예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그렇죠. 자가격리에 네. 들어간 건데 계속 후보 교체론도 나온 상황에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좀 어때요? 뭐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래서 과연 초미의 관심은 과연 바이든이 사퇴를 하느냐 아니면 완주를 하느냐인데 이게 뭐 하루가 다르게 이제 다른 예측이 나오는데
분명히 지금은 조금 불리한 것이 자기가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 이제 주로 얘기한 것이 정신 건강을 얘기한 것인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때 이 정말 자기의 정치적인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낸시 펠로시 그리고 이제 연예인이지만 조지 클루니 미남 배우 그 정치적인 든든한 우군이었고 그리고 지금 상원과 하원의 원내대표 척 슈머와 이 하킴 제프리스가 다 사퇴를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물론 하원 의원들, 상원 의원들의 전체된 의견이 이런 것이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당신이 좀 어려울 것이니까 조금 물러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가장 조금 뼈아픈 것은 오바마 대통령 물론 둘이 약간 애증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지난번 선거에 이제 오바마가 어떻게 보면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밀었기 때문에 조 바이든이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 자기 두 번 대통령 하면서 자기 밑에서 부통령 했던 사람이고 든든한 후원군인데 든든한 우군인데 지금 사퇴를 권고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모습이고 그리고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은 지금 바이든이 조금 수용적인 자세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또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가 정말 후보 교체를 지금 원해요.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트럼프의 당선을 막고 싶어하는 그런 언론 매체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이 후보 교체론을 더 좀 퍼뜨리는데 유포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말, 오는 주말이 조금 고비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민주당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후보를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은 바이든으로 계속 갈 것인지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있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엔 개인적으로 사퇴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참 난감한 질문인데. 저는 좀 없다고 봤는데 왜냐하면 시간은 바이든 편이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하루 이틀 가고 한 주 가고 그러면은 그렇죠. 촉박해지니까. 네, 이게 후보 교체라는 것은 누구로 교체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교체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보 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이 어제 그제 상황을 보면은 바이든이 코로나가 걸렸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까지 나서서 그리고 상원과 이 하원의 원내 총무들이 나서서 지금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든이 조금 더 그런 얘기에 이제 뭔가 마음을 열고 있는 어떤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정말 모르겠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주말이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말에 결단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가정을 해서 민주당 후보가 교체된다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로 유력한 인물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첫 번째로 손꼽히는 인물이 카멜라 해리스 지금 부통령인데 일단 현실적으로 이게 미국의 선거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지금 바이든과 해리스는 동일 티켓이에요. 그런 동일 티켓으로 지금 러닝메이트잖아요. 그렇죠. 러닝메이트니까 그 동일 티켓으로 선거 자금을 모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카멜라 해리스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또 다른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으로 대체를 했다 그러면은 그 돈을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모금된 자금을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모금된 자금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쓰는 것이 조금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 처음서부터 선거 모금을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가 다른 후보들보다는 그래도 근소하나마 조금 경쟁력이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역시 이 여성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소수 인종 출신이라는 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소수 인종도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흑인과 히스패닉 아메리칸 미국인들이 지금 트럼프 쪽으로 경사되고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성 또한 그렇게 효율적으로 결집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카멜라 해리스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거 캠프 자금 등 법적 문제를 고려하면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그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까요? 예,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공격거리가 하나 생긴 게 이게 밀실에서 이제 그 민주당의 좀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밀실에서 이거를 결정한다 그러면은 지금 지난 15개월 동안 그렇게 대장정을 거치면서 경선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후보를 갖다가 선출했는데 그것을 밀실에서 그렇게 결정해 이거는 너희들이 지금 뭐 나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그랬는데 너희들의 민주주의의 ABC도 모르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좀 작전을 갖다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어떻게라는 부분도 저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만약에 할 경우에 얘기를 좀 네, 다뤄보고 네. 싶은데 대외 정책 기조가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부통령 후보 벤스 상원의원이 어제 동맹국에 무임승차 없다. 네, 네, 안보 네, 분야에 네.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한다라고 네, 얘기를 네, 했는데 네, 네. 다시 한번 미국 우선주의가 예전보다 또 예상보다 더 강화될 것 같거든요. 방위비 인상이라는 것은 뭐 예.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차별화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물론 우리나라나 뭐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 양자 동맹 그 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인상을 뭐 아주 가열차게 요구를 할 테지만 예. 주로 지금 공격 대상은 나토 동맹국이에요. 사실 나토 동맹국들에게 하는 얘기는 방위비를 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방위비를 조금 더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GDP의 2%까지 쓰기로 해놓고 너희들 왜 안 쓰냐라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그거를 이제 방위비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갖다 하는데 그걸 더 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더 내라는 개념이 맞는데 사실 나토 동맹국들에게는 더 쓰라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쓰고 있는데 조금 더 쓰라는 것이고 쓰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이 집단 안보 이 시스템에서 그만큼 안 쓰는 국가들은 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미국이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단 안보 예. 기제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좀 위협이고요. 한국도 분명히 이 방위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할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강을 하라는 메시지를 트럼프는 계속 보냈습니다. 방위비 많이 쓰라 그랬는데 저희는 한 2.4%, 2.5% 정도 쓰고 있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굳건한 방위 산업을 육성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 요인이죠. 하지만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내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대북 정책의 변화도 예상이 되는데 네. 이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가능성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의 외교안보 뭐 참모들이 흘리는 얘기는 분명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조금 뭐 한국에 오는 뭐 그 외교안보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좀 만나봤는데 근데 지난번과는 다르게 김정은과 무슨 대화를 시도하더라도 영내에 있는 동맹들과 수기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할 것이다. 뭐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네, 않고.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합의를 보고 그리고 추진을 할 것이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고 저는 약간 조금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저 리차드 그 저 전 주독 대사 했던 양반이 있죠. 이제 그 양반이 보면은 지금 뭐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거의 1순위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리처드 그레넬. 리처드 그레넬입니다. 예, DNI라고 미국 그 저 정보 수장을 맡기도 했는데 그 양반의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뭐 바이든의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그냥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들과만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트럼프는 다르다. 그냥 독재 국가의 전체주의 국가의 지도자들과도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입장인데. 근데 아마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푸틴 불러내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불러내서 아마 그 협상을 조금 추진하지 않을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기가 백악관에 가서 취임하기 전에 자기는 그들을 불러가지고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북미 정상회담은 대화를 하려는 시도는 뭐 할 수 있겠지만은 김정은이 과연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만약에 정말 제재를 갖다 몽창 다 풀어주겠다 그러면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네, 가능성이 그래서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저는 당장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조금 전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대권 출사표를 비롯한 미 대선 상황,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